동아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의 김대경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래도 뭐 이런 뉴스도 이제 뉴스 산업, 언론 산업 저널리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뭐 선생님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이제 이런 뭐 전통적인 미디어에서 뉴스 패키지가 다 대체가 되어 버렸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맞춤형 뉴스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모바일 기기에 개인화 현상이라든지 이제 미디어 이런 것도 연동이 되어서 이제 미디어 생태계에서 이제 이런 화폐나 분절화가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언론 산업의 이제 결국 지금 수익 모델이라든지 비즈니스 모델에서도 발견되어서 굉장히 이제 저널리즘 생태계에서 문제가 되지만은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해결책을 만들어 가야 이후에 이제 이런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에서 저널리즘 뉴스 산업의 어떤 비즈니스의 모델을 좀 하나하나씩 만들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와 관련해서 우리 이슬기 부산대학교의 이슬기 교수님과 김범수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저도 너무 기대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이슬기 교수님과 김범수 부산대학교로 오셨는데 성함이 그래도 다 연예인 이름입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부산대학교 이름 뽑고 임명을 하시라, 이름을 보고 하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분 발표를 듣고 20분 발표하고 그리고 10분 동안 질의응답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한 1시간 동안 두 번째 섹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슬기 교수님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들 그리고 여기 대학원생 분들도 많이 와 계시는데 부산대학교 이슬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특별하게 기획 송년 기획 세미나이기도 한데 동시에 우리 부산 지역에 계시는 이제 신진 학장 선생님들, 교수님들 이제 여러 분들을 이제 초청해서 각자 어떠한 연구들을 해오시고 또 앞으로 어떤 것들을 어떤 것들을 계획하고 있으신지에 대해서 좀 나눠보는 그런 시간이어서 더 뜻깊은 시간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어떤 연구를 가져와야 될지, 어떤 것들을 이야기해야 될지 좀 고민을 하다가 저야말로 정말 지금 최근 몇 개월간 제가 고민을 하고 있고 진행을 하려고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그런 데이터셋에서 이제 몇 가지 주제를 뽑아서 이제 연구 문제를 도출을 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는 파일럿 스터디 결과들을 좀 같이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몇 년 전부터 알고리즘에 관련해서 이제 콘텐츠를 추천해주는 알고리즘, 그리고 특히 뉴스 정보를 추천해주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되어서 실제로 2년 전에 이제 데이터를 한번 이제 그 대략적인 그런 설문조사 문항을 뽑아서 한번 돌려본 데이터셋인데요. 이 데이터셋을 이제 사용해서 이제 파일럿 스터디를 한 그 결과들을 살펴보고 요것들을 이제 좀 참조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그 개념이라든지 측정 도구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고자 하는 이제 목적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정말 문항들이라든지 개념들이 러프하고 어떻게 보면 여러모로 그래서 많이 부족할 텐데 이 점 양해해 주시고 혹시 좋은 코멘트라든지 좋은 인사이트 많이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저희 뉴스 추천 알고리즘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주목을 하는데요. 우리 뉴스 추천 알고리즘이라고 하시면은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한 번쯤 들어보셨고 또 잘 아시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 사용자가 사전에 선택해 놓은 자신의 선호사항, 관심사항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또 그리고 사용자가 그 어떤 플랫폼이나 사이트에서 이용한 그런 사용 기록 같은 것들을 기반으로 사용자가 좋아할 만한 것들 그거를 맞춤화해서 이제 콘텐츠를 제공을 해주는, 추천을 해주는 그런 기술이고 이런 기술이 비단 뉴스 사이트라든지 정보들이 계속해서 이제 제공이 되는 그런 플랫폼 말고도 어떤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이제 큐레이션 해줄 때 그런 사이트에도 많이 사용이 됐고 또 이제 상업적인 그런 그 어떤 아이템들을 그 디스플레이하고 그 아이템들을 이제 구매를 해야 되는 그런 사이트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다양한 영역에서 이제는 거의 안 사용되는 그런 플랫폼이라든지 그런 어떤 공간이 없을 정도로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이 되고 있고 많이 보편화되었다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알고리즘의 영향력에 대한 담론들이 많이 확산이 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우리 많이 들어보셨던 필터 버블, 그쵸? 에코 체인버 효과처럼 이런 알고리즘 자체가 내가 원하는 정보, 내가 선호하는 정보, 내가 늘상 소비했던 정보들 위주로만 그렇게 제공을 하고, 그렇지 않은 그런 그 외의 것들은 원천적으로 만약에 그 떠오르는 것들을 차단하게 된다면 하나의 버블에 갇히는 그런 필터 버블 같은 현상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학계에서 우려를 하곤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연구들이 이제 속속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저 또한 굉장히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이런 사회적인 우려, 어떤 사회적인 부정적인 영향력에 대해서 우려하는 시각이 있는 반면에 그런 그 일반 유저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수많은 콘텐츠 중에서, 이 수많은 뉴스 정보 중에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 내게 관련성이 높은 정보들을 이렇게 효율적으로 추천을 해주다 보니까 이 알고리즘 서비스, 이런 AI 기반의 그런 기술에 대해서 유용하고 효율적이고 편리하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많고, 거기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이 많이 이제 공감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반된 그런 어떤 담론들이 동시에 등장하고 확산이 되어간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유튜브 사이트에서 콘텐츠 밑에 달리는 댓글 중에 굉장히 유명한 짤 많잖아요. 그래서 근데 제가 굉장히 흥미롭게 봤던 기억하는 것은 알 수 없는 그런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나를 여기로 이끌었다라는 그 댓글이 이제 표현되어 있는 이 짤이 굉장히 많이 돌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반 유저들, 댓글 유저들이 알고리즘의 존재를 이제는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구체적인 그 작동 방법들에 대한 그 이해도는 뭐 개인마다 상이하겠지만, 어쨌든 그것이 이런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콘텐츠 플랫폼에서 자주 사용이 되고 있고, 그것에 의해서 내가 일정 부분 어떤 콘텐츠를 보는지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인식이 지금 이제 만연하게 이제 퍼져 나간다고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안 되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런 뉴스 추천 알고리즘에 대한 태도가 다양하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좀 관찰이 돼 가고 있습니다. 학계를 비롯해서 미디어에서는 끊임없이 이런 알고리즘의 그런 어떤 사회 부정적인 영향, 해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또 반대로 동시에 어쨌든 유용한 건 인정하고 편리한 건 인정하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려는 그런 사람들의 움직임도 보이고, 이런 어떤 양분화된 그런 태도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언론진흥재단에서 비교적 최근에 2019년도에 알고리즘이 배열하는 뉴스, 이제는 네이버에서 메인 페이지는 물론이고 뉴스 사이트, 뉴스 섹션에서도 더 이상 사람이라든지 휴먼 에디터들이 뉴스를 배열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상당 부분 많은 플랫폼에서 뉴스 정보들을 배열할 때도 100% AI 자신 유저들의 선호도에 이제 기반을 해서 자동으로 그들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들을 배열하고 배치하고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많은 주요 포털들에서 도입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는지 사람들의 인식을 조사했을 때도 동일하게 편리한 거 인정하고 효율적인 거 인정한다. 그러나 또 동시에 내가 보는 콘텐츠가 너무 획일화될까봐 그것을 우려한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동일한 수치로 지금 거의 비슷한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알고리즘의 태도에 대해서 주목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알고리즘 태도가 어떤 부정적인 태도, 혹은 경계하는 태도, 혹은 수용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태도, 이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갖느냐가 이 사람들이 온라인 환경에서 정보를 소비하고 찾고 돌아다니는 그런 이제 경험하는 그 행위들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알고리즘에 대해서 끊임없이 경계하고 약간 경계적인 태세를 갖추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 알고리즘이 나의 데이터 같은 것들을 통해서 무언가 나에게 할 것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강해질 수밖에 없고, 알고리즘을 인식한 채로 이 사람들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그 행위에 알게 모르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그것에 따라서 또 알고리즘이 나에게 얼마큼 맞춤화된 콘텐츠를 추천해주냐, 그 강도와 그런 깊이, 그런 정도가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종국적으로는 유저들이 매일 일상적으로 접하는 뉴스 정보들의 종류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결과들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그것들이 다 이제 필터 버블, 에코 체인버 이러한 것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작점으로 해서 이러한 이제 연구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일단은 먼저 어떤 연구들이 대략적으로 이 주제에 대해서 연구가 되어져 있는지, 지금도 계속적으로 새로운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다양한 샘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알고리즘에 대한 태도, 행위, 그리고 실제적인 영향력들을 테스트하는 그런 연구들이 지금 속속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대략적으로 좀 요약을 해보면 일단은 알고리즘, 개인들은 추천 알고리즘의 존재와 영향력을 어떻게 인지하는가, 요 사안에 대한 선행 연구를 좀 살펴보면 실제로 2004년도에서 2019년도 뭐 이렇게 제가 찾아본 연구들에 의하면 대략적으로 그들이 모은 이 샘플 중에 한 30%에서 40%의 사람들이 알고리즘의 존재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좀 더 최근에 우리 한국 샘플을 가지고 언론진흥재단에서 이제 서베이를 한 그 사안에 따르면 여기서는 모른다와 알고 있다, 그 존재를 인지하고 있다, 인지하고 있지 않다가 거의 이제 50대 50, 거의 이제 반반으로 이제 나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30%, 40% 그리고 많게는 샘플에 따라서 50% 정도 알고리즘의 존재 자체, 알고리즘의 영향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인식하는 정도가 낮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꽤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알고리즘, 뉴스 추천 알고리즘에 대한 태도는 어떠한가에 대한 그런 어떤 연구 문제를 알아본 그런 선행 연구들을 좀 살펴보면 일단 알고리즘 기반 서비스에 대한 인식은 회계적이지 않습니다. 비선형적이다. 특히 사용자의 인구 통계학적인 특성에 따라서, 그리고 그들의 사용 환경이라든지 맥락, 개인적인 성향, 그리고 그 플랫폼과 그 서비스와 그 콘텐츠를 사용하고자 하는 동기,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 회계적이지 않고 매우 이렇게 그 차등화되어서 나타난다라는 연구들이 좀 지배적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한 그 태도, 알고리즘을 수용하는가 혹은 경계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양분화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것과 일맥상통, 어떻게 보면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 알고리즘 추천 콘텐츠에 대한 태도, 긍정적인 태도인지 부정적인 태도인지, 그리고 알고리즘을 인지하고 있는 정도, 이 두 가지 차원을 바탕으로 여기는 이제 노르웨이 샘플인데 노르웨이 사용자 샘플들을 6가지로 이제 분류해 놓은 그런 연구도 존재합니다. 이건 이제 클러스터링 분석이라고 해서 실제로 2가지 차원에 따라서 그들이 응답한 그 응답에 따라서 이 사람들을 6가지로 분류를 해 놓은 거죠. 이 연구에 따르면은 일단은 알고리즘 태도는 일단 연령이 낮을수록 낮은 연령층에 있는 사람들이 보다 더 긍정적으로 인식할 확률이 높다라는 그런 결과들이 나왔고, 또 여성일수록 여성이 알고리즘의 태도에 대해서 보다 중립적인 태도를 갖고 그에 반해서 남성들은 긍정이든 부정이든 보다 알고리즘에 대한 뚜렷한 태도를 취하고 있을 확률이 높다라는 그런 이제 결과를 발표한 바 있고요. 또 이제 교육 수준은 높을수록 알고리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우려하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다, 그럴 확률이 높다라는 그런 결과들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알고리즘 태도와 그럼 정보 노출과의 정보 노출 유형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지금 얘기한 그 필터 버블, 에코 체인버 이런 우려들과 굉장히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실제로 그 알고리즘에 대한 알고리즘에 대해서 수행된 연구 중에 일부는 필터볼과 에코체인버에 대한 가설과 예측에 부응하는 그런 결과들을 내놓은 결과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그와 못지않게 반대되는 그러한 결과들을 발표하고 있는 연구들도 있어요. 오히려 알고리즘을 더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알고리즘에 대한 사용량이 높은 사람일수록 실제로 그들이 제공받는 그런 정보들 혹은 제공받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제 정보들은
그 어떤 다양성적인 측면에서 더 다양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필터 버블과는 좀 상반된 결과를 내놓는 연구들도 오히려 어떻게 보면 수적으로 더 우세한 그런 비율로 지금 그 출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이 부분이 시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우려하는 필터 버블 이게 실질적으로 알고리즘에 의한 것만은 아닐 수가 있고 또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그 자체가 꼭 굳이 꼭 필연적으로 필터 버블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폐쇄적인 정보 환경을 초래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직접적으로 알고리즘에 대한 태도, 알고리즘에 대한 사용 여부 이런 것들이 어떤 정보 환경의 다양성, 폐쇄성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예측하고 있지는 않으나 아마 중간에 어떤 다른 중요한 경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긍정적인 태도 혹은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 그와 반대로 경계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그들이 온라인 환경에서 하는 행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거나 아니면 뉴스와 관련된 인식들 자신들이 뉴스 알고리즘 추천에 의해서 제공받게 되는 그런 정보들을 그런 정보들에 대해서 얼마큼 신뢰하는지 불신하는지 혹은 내가 알고리즘에 얼마큼 의존해서 정보를 찾지 않아도 되는지 더 적극적으로 찾아야 되는지 이런 여부들을 이제 영향을 미쳐서 종국적으로는 개인의 정보 환경의 그 다양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연구 문제를 대략적으로 도출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위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셋으로 통해서 파일럿 스터디를 진행을 해본 건데요. 첫 번째는 일단 알고리즘에 대한 인식과 사람들이 알고리즘에 대해서 인식하는 그런 어떤 것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두 번째는 알고리즘에 대한 태도를 경계와 수용적인 태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면 이 태도에 따라서 실제로 사람들이 접하는 뉴스 정보의 유형이 다른 건지 그리고 세 번째는 경계와 수용적인 태도 이 두 가지가 뉴스와 관련된 다양한 인식들, 뉴스 신뢰, 소셜미디어 상에서 내가 발견하는 그런 뉴스에 대한 신뢰도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아니면 내가 기본적으로 뉴스를 온라인에서 찾으려는 그런 행위에 대한 어떤 동기, 의지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눠서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패널 서베이를 사용을 했고요. 이 패널 서베이는 일단 투 웨이브로 구성이 된 미국 샘플을 대상으로 한 패널 서베이를 가지고 그 종단 분석과 횡단 분석을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거의 3년이 돼가는데 2020년도에 미국에 이제 대선이 있었죠. 그래서 대선 후보들이 나와서 한참 대선 캠페인이 진행되기 시작할 그 무렵 9월 말에서 10월 중순까지 웨이브 1을 실행을 했고 그리고 나서 웨이브 2는 선거가 끝난 다음 직후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 이렇게 해서 동일한 설문 문항을 동일한 사람들에게 두 시점에 이렇게 측정을 해서 시간적인 어떤 그 변인들 간의 시간적인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방식을 취했습니다. 일단은 제가 시간이 너무 없어서 너무 당황스러운데 앞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를 해서 첫 번째로 제 데이터셋에서는 이게 이제 미국인 샘플이라고 했고요. 제 데이터셋에서는 38% 정도? 아까 이제 위에 선행 연구에서 한 어떤 각 연구들의 샘플들의 30%에서 40% 정도가 알고리즘에 대해서 완전히 인식을 하고 있지 못한다라고 볼 수 있다고 했는데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제 샘플에서도 38%가 완전히 모르거나 아니면 정말 조금 인지하는 그러한 이제 인지도를 보였고요. 이제 알고리즘의 어떤 사용이라든지 알고리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이제 인식하는 정도고요. 그리고 알고리즘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의 샘플들에서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익숙도가 있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있던데 이런 사람들은 누구일까를 살펴봤을 때 이런 사람들은 연령이 낮은 사람이 확률이 높고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확률이 높고 정치적인 관심이 높고 정치적인 지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의 확률이 높고 전통적인 미디어 이용도가 낮은 사람들의 확률이 높고
반대로 뉴미디어라고 생각이 되지는 온라인이나 소셜미디어 이용 정도가 높은 사람의 확률이 높다고 그렇게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알고리즘 태도, 제가 지금 구체화하고 좀 개념화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알고리즘 태도를 어떻게 측정을 하고 어떤 식의 하위 요인들이 있을까 이걸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이제 이 데이터셋에서는 제가 이 부분들을 고려를 하고 4가지의 문항을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당시에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문항 4가지를 이제 꾸려서 여기 설문 문항으로 이제 만들어봤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A, B, C, D 요 4가지의 문항을 꾸렸는데요.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거의 던져본다는 식으로 매우 러프하게 이제 그 측정을 한 그런 이제 한계점이 있는데 일단은 알고리즘의 영향력에 대해서 우려하고 그리고 알고리즘이 나에게 어떤 정보들을 제대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천해줄 수 없게끔 어떤 모종의 행위를 하는 그런 행위와 또 알고리즘처럼 알고리즘 추천에 의해서 정보를 소비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고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하는 인식과 또 그에 해당하는 그래서 알고리즘이 나에게 내가 원하는 정보들을 많이 추천해줄 수 있게끔 내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모종의 행위를 하는 편이다 라는 그런 긍정과 부정 차원과 인식과 행위적인 차원에서 4가지 문항을 이제 일단 만들어서 그 요인 분석을 한 결과 요 2개와 A, B와 C, D가 각각 이렇게 두 가지 요인으로 이렇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읽어보고 많은 고민을 해본 결과 행위와 인식이 같이 묶여져 있는데 이걸 태도라고 부를 수 있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했지만 어쨌든 한 차원은 알고리즘 경계라는 그런 라벨링을 하고 두 번째 요인은 알고리즘 수용적인 태도라고 라벨링을 해서 요것들을 위주로 여러 가지 그 독립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어떤 그 패턴들을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경계적인 태도, 알고리즘에 대해서 경계적인 태도를 가지는 사람들의 비율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약간씩 더 경계적인 태도에 이제 좀 더 치우쳐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요. 수용적인 알고리즘 태도 같은 경우에는 수용적 알고리즘 태도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확실히 적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어느 정도 경계적인 태세를 더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고 그쪽으로 좀 치우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 알고리즘 태도를 예측하는 요인들로는 연령, 교육 수준, 뉴미디어 이용 정도, 소셜미디어 이용 정도 그리고 알고리즘에 얼마나 친숙한지 친숙한 사람들은 같은 경우에는 경계적인 태도를 취할 경계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다라는 그러한 관계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빠르게 넘어가면 알고리즘 태도, 긍정적인 태도를 갖느냐, 그러니까 수용적인 태도를 갖느냐, 혹은 경계적인 태도를 갖느냐 이런 여부가 실제로 그들이 온라인상에서 접하는 정보의 종류에 영향을 미치는가 필터 버블에 관한 그런 필터 버블과 연관되어 있을 수 있는 그런 사안을 여기서 다뤄봤는데요. 종속 변수로 여기 기존 태도와 일치하는 뉴스에 대한 우연적인 노출을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의도적으로 찾고 어떤 탐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을 때 나에게 우연적으로 제공이 되는 그 정보가 나의 정파성이라든지 이념성이라든지 아니면 선유 경향과 일치하는지 여부 그러니까 일치하는 그런 콘텐츠를 내가 우연적으로 제공받는 그런 이제 빈도수를 종속변인으로 해서 살펴봤는데요. 일단 알고리즘에 대한 수용적 태도를 갖는 사람들은 실제로 시간이 감에 따라서 그건 이제 패널 어나리시스이기 때문에 그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의 그런 선호적인 관계가 어느 정도 더 고려가 된 그런 어나리시스인데 알고리즘에 대해서 수용적인 태도를 가지면 실제로 내 선유 경향과 일치하는 그런 정보들을 우연적으로 접할 그런 빈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알고리즘에 대해서 경계적인 태도를 갖는 사람들일수록 알고리즘에 대해서 경계적인 태도를 가지면 이러한 프로-애티튜디널 인시던트 익스포저라고 하는 이 우연적인 노출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통계적인 유의미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실제로 알고리즘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걸 수용하려고 하고 여기 보면 embrace라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하는 사람들,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실제로 이견, 나와 다른 사람들의 의견, 내가 지지하는 정당, 내가 지지하는 어떤 정치적 후보자들을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의 의견이라든지 정보에는 거의 접하는 그런 비율들이 떨어질까? 이것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를 살펴본 결과 알고리즘에 대한 경계적인 태도가 높은 사람들일수록 실제로 이견에 대한 우연적인 노출이 더 많은 것으로, 더 그런 비율가 더 높은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대신 알고리즘에 대해서 수용하는 태도는 이견에 대한 우연적 노출과는 통계적인 그런 그 유의미적인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스 신뢰도, 알고리즘 태도와 뉴스 신뢰도도 저는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일단 뉴스 정보를 접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신뢰를 어디서 뉴스 신뢰도가 나오는지는 굉장히 그 의견이 분분하죠. 이게 메시지에서 나올 수도 있고 내가 선호하는 뉴스 정보원에서 나올 수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뉴스 신뢰도는 그 뉴스 정보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거기에 따라서 태도가 변화가 이루어지는가 이루어지지 않는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뉴스 신뢰도에 많이 주목을 하는 편인데 알고리즘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 수용적인 태도를 갖고 있느냐, 부정적인 태도, 경계적인 태도를 갖고 있느냐가 결국 소셜미디어 상에서 나에게 제공되는 뉴스에 대한 신뢰도를 인식하는지 그 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수용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특히 소셜미디어 상에서 뉴스가 많이 나에게 우연적으로 이렇게 제공이 되는데 그런 뉴스들을 전반적으로 더 높게 신뢰할 가능성이 좀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반대로 경계적인 태세, 경계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소셜미디어 상의 뉴스에 대한 신뢰도를 낮게 평가하는 경향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뉴스 관여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 알고리즘에 대해서 경계적인 태도를 갖는 사람들이라면 일단 알고리즘을 굉장히 의식을 하고 알고리즘이 나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이제 나의 데이터가 어떤 이용 기록이 이 알고리즘에게 어떻게 보면 입력이 되는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도를 높게 그렇게 받아들일 확률이 높다고 우리 다 예측을 할 수가 있잖아요, 어느 부분. 그래서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소셜미디어에서 뉴스를 봤을 때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을 많이 남기거나 아니면 공유를 하거나 이런 일종의 내가 이 뉴스와 상호작용을 하는 그런 관여도를 의도적으로 피할 가능성, 회피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걸 살펴본 결과 실제로 알고리즘에 대해 경계적인 태세가 높은 사람들일수록 소셜미디어 상에서의 그 온라인 뉴스에 대한 그 관여도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그렇게 이제 이 연결고리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두 가지 얘기를 좀 한꺼번에 이렇게 간략하게 하면 여러분 뉴스 파인드미 인식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인식 중에 하나인데 우리 온라인 상에서 소셜미디어 상에서 혹은 이제 뭐 포털들도 워낙 우연적인 뉴스 정보에 대한 우연적인 노출이 많이 일어나고 그 우연적인 노출의 대부분은 뭐 AI 기반의 어떤 맞춤화 뉴스 자동 추천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내 친구들이 자동으로 나에게 추천해주는 그런 보내와주는 뉴스를 보다 보니까 말 그대로 어떤 뉴스가 벌어지면 중요한 뉴스가 벌어지면 그 뉴스가 내가 찾지 않아도 나에게 찾아올 것이다 라는 그런 인식이 실제로 존재한다. 연령이 낮고 소셜미디어에서 많은 뉴스를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특히 부각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것을 발표한 연구가 있습니다. 알고리즘에 대한 경계적 태도, 수용적인 태도와 연결이 될 것 같지 않으세요? 당연히. 알고리즘에 대한 그런 어떤 수용적인 태도가 높게 형성이 된 개인들 사이에서는 뉴스 파인드미 인식이라는 것이 매우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와 연장선상에서 실제로 알고리즘의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어떤 뉴스가 나를 찾아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과 연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뉴스를 직접적으로 찾지 않거나 뉴스를 직접적으로 추구하는 행위들을 적게 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이제 해봤는데요. 이것과 비슷하게 이런 저의 예측과
어떻게 보면 비슷한 궤를 같이 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알고리즘에 대해서 경계적인 태도를 높게 형성하고 있는 개인들은 실제로 뉴스를 적극적으로 찾고 탐색하고 추구하는 행위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이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에 반해서 뉴스 알고리즘을 수용하고 이제 활용하려는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과 뉴스 추구 행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이 관련성은. 그래서 너무나도 빠르게 너무 긴 시간에 제가 여기 할애를 했는데 일단 향후 영국에서는 이 그 파일럿 스터디를 바탕으로 해서 이번 이제 저희 연말과 1월달 안에는 그 한국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보다 더 한국 데이터에 맞는 그런 이제 결과들을 낼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을 이제 하려고 예정 중입니다. 준비 중이고요. 여기서 너무나도 보완해야 될 것들이 많거든요. 지금 이거는 거의 3년 전에 제가 정말 모호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을 때 여러 가지를 먼저 사전에 테스트해보고 어떤 그 분포도를 확인해보고자 그렇게 급하게 만들어서 돌린 파일럿 스터디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구체화시키고 세분화시키고 개념화의 손도 많이 봐야 될 그러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알고리즘 태도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그런 종속 변인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끊임없이 찾고 있고 어떤 것들을 지금 사회적인 담론, 알고리즘을 규제하느냐 규제하지 않느냐 이런 법적인 담론에 대한 것들도 많이 지금 확산이 돼가고 있는데 그런 시성들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종속 변수도 찾아서 이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좋은 인사이트 혹은 코멘트 있으시면 정말 감사하게 받아가는 그런 자리로 제가 활용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슬기 교수께서 너무 겸손하게 탐색적 연구를 하고 일정을 묻혀주는데 탐색보다는 좀 더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은데 알고리즘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신뢰도라든지 뉴스 파인딩 퍼셉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관련성을 또 많이 설명을 많이 해주십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신뢰도라는 부분들 관련해서 굉장히 좀 와닿고 중요한 어떤 우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지금 시간이 조금 지체되고 있는 관계로 일단은 다음에 또 얘기할 수 있게 되고 한두 분 정도만 예, 우리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저 전국대학교 박찬경이라고 하고요. 저 관심 있는 주제라고 정말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저 그냥 종속 변수에 관해서 많이 나중에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 독립 변수에 관해서 좀 궁금했거든요. 관심 분야라서. 근데 이제 들어보다 보니까 이 비질런스라고 분류하셨던 부분이랑 그다음에 엠브레이스먼트라고 분류하셨던 그 두 부분이 서로 약간 미러 이미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긍정적인 부분과 그냥 부정적인 부분 이걸 방법론적으로 다시 생각해 보자면 마치 이제 그 비질런스로 분류가 된 그 항목들을 리버스 코딩을 해서 벡터 애널리시스를 하면 그냥 하나의 디멘션이 돼버리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인디펜던트 베리어블들을 조금 더 이제 다양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여기에 대해 긍정적인 수용적인 어떤 태도, 혹은 좀 여기에 전개하는 태도뿐만이 아니라 전혀 다른 디멘션을 포함한 여러 가지 서베이 퀘스천들을 넣으면은 이게 좀 재밌는 어떤 방법론적인 연구도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메저먼트를 정확하게 보지를 못해가지고 혹시 거기에 대한 생각이 좀 나시는지. 굉장히 좋으신 중요한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고요. 저도 매우 동의하는 바이고 이걸 할 때 대략적으로 사람들의 인식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보자라고 시작한 그 시점에 이제 나온 설문 문항이기 때문에 저 또한 굉장히 부족하고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는 그런 문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이 경계와 수용을 아까 여러 가지의 종속 변수를 볼 때 그 한 모형에다가 컨트롤하는 그런 이제 컨트롤링 하기 위해서 포함시키는 그러한 방법도 취했어요. 그러니까 더욱더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관련성이 있다고 나온 이 결과들이 어떻게 보면 좀 보수적으로 모든 것들을 많이 총재하고
비슷한 개념들을 또 총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패널 서베이를 통해서 나오는 그 관계여서 이렇게 엉망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의 중첩된 그런 방식을 통해서 통제를 했는데도 뭔가가 나온다면 진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말씀하신 대로 양분화된 그런 태도로 구분하는 것도 제가 생각하기엔 비이상적이고 여러 가지 스펙트럼에서 다양한 차원의 그런 행위들과 인식들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유형의 그 인식 태도를 이제 측정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그런 방식으로 좀 한번 해볼까 지금 계속 생각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좀 많고 드리는 관계로 휴식 시간에 질문이 좀 개인적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산대학교 김범준입니다. 이번 학기에 막 완성한 프로젝트를 오늘 발표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해마다 새해가 시작하면 몇 가지 연구 질문을 가집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질문이 이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사람들의 대중의 관심이 분산되는가 아니면 직결되는가, 이 질문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수행한 연구 논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드래프트를 막 완성했기 때문에 많이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패널분들의 좋은 의견 겸허히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선생님들 다 아시다시피 이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뉴스를 이용합니다. 뉴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다르고 그에 따른 효과도 다릅니다. 연구의 내용들을 요약을 해보면 이 뉴스 이용에 따라 얼마나 선택적 노출이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연구가 구축되어 있고, 또 한편에서는 이 디지털 뉴스를 이용함에 따라 나와 다른 사람들과 얼마나 대화를 하는지 혹은 어떻게 대화를 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연구자들이 최근에 대중의 관심이 이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분산이 되는지 혹은 직결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학문적 담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점점 개인화되고 있고 미디어는 공중의 장을 모래알처럼 형성하는데 역할을 한다는 학문적 시각이 존재하고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이 사람들이 특정 미디어를 중심으로 모이고 그 안에서 공론의 장을 형성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또 시각도 존재하고 있죠. 이러한 것들을 이제 미디어 프래그먼테이션, 두플리케이션이라는 개념을 활용을 해서 연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디지털 뉴스를 연구를 하는 사람들의 의견들을 종합을 해보면 공통점으로 현재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는 정보가 과잉이 되고 있고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취사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죠. 이 정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보 과잉 환경 속에서는 우리가 앞에서도 다뤘듯이 셀렉티브 익스포저나 라이트 마인드 토크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 체인버나 필터 그룹까지 연결이 되고 있죠. 이러한 나와 같은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공유를 하게 되면 나와 다른 사람들과 이 담론을 펼칠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이질적인 메시지에 대한 거부감이 늘어나게 될 수도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원하는 정보만 취사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자, 이러한 맥락에서 저는 이 정보 맞춤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맞춤화는 커스터마이제이션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이 커스터마이제이션이라는 것은 사실 마케팅 필드에서 많이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2007년도 무렵부터 이제 미디어 연구에서 주로 다루게 되었는데 2010년도 무렵에 이제 펜스테이트의 순다에 의해서 조금 더 보편화된 개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맞춤화라는 것이 사실상 큐레이션과 같은 맥락에서 많이 혼용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큐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정보를 취사 선택하는 행위의 협의의 개념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고 맞춤화라는 것은 그것보다 조금 더 큰 틀에서 개념화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다시 말해 맞춤화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매체, 보고 싶어하는 주제를 선택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나와 관계를 맺은 친구나 지인이 제공하는 정보들을 취사 선택하는 경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그 주제에 대해서 내가 또 관심을 갖는 경우 이러한 유형으로 분류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을 바탕으로 이제 저는 맞춤화 연구를 수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기가 이제 제가 분석한 연구 모델입니다. 실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이 매체와 주제를 기반으로 한 맞춤화, 커스터마이제이션, 그리고 두 번째로 친구를 기반으로 한 친구나 지인을 기반으로 한 커스터마이제이션, 그리고 세 번째 사람들의 반응을 기반으로 한 이 맞춤화 유형을 구분을 하였고, 이 각 유형에 따라 이 동속 변수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뉴스 매체와 주제를 맞춤화하는 것이 실제 사람들의 관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조사를 하였고, 두 번째, 이 친구나 지인이 추천한 정보를 맞춤화하는 것은 세대 간의 태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정보를 취사 선택하는 행위들은 실제 이 언론이 가장 많이 주목하는 의제에 어떻게 연결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상당히 좀 심플한 연구 모델을 1차적으로 조사를 해보았고요. 이 연구 문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온라인 패널 서베이를 2022년 3월에 1월과 3월에 각각 실시했습니다. 패널 데이터를 역시 조사를 하였고, 이 맞춤화를 측정을 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인포멀한 인터뷰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20명 정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맞춤화 작업을 하고 있는지 조사를 하였고, 그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서베이 항목을 구성했고, 그 서베이 항목을 실제 조사를 한 다음에 팩터 어나리시스를 통해서 이와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 작업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팩터 어나리시스 한 결과와 선행 연구를 한번 비교를 해보았는데 어느 정도 또 맞닥뜨려진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매체와 주제를 기반으로 하는 건 맞춤화. 다시 말해 네이버나 포털 사이트에서 내가 원하는 뉴스를 미리 세팅을 해놓는 거죠. 두 번째로 내 친구가 올린 내용들, 정보들을 중심으로 내가 정보를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람들이 좋아요랑 팔로워 숫자가 높은 것들, 그러한 정보들을 중심으로 내가 뉴스나 정보를 취사 선택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러한 변수를 측정을 한 다음 이슈 퍼블릭이나 대중의 관심이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다른 세대에 대한 태도는 문헌을 바탕으로 또 측정을 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MIP 가장 중요한 사회적 문제 혹은 현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변수를 측정을 하기 위해서 이 서베이가 수행된 그 기간 동안 실제 언론 보도가 어떤 주제를 가장 많이 보도를 했는지 빅카인즈 통해서 조사를 했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 MIP 항목을 측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종속 변수가 된 것이죠. 네, 결과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구 문제가 매체와 주제를 맞춤화하는 것이 실제 이슈 퍼블릭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문제였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연구 문제를 바로 수행하기 전에 이 사람들이 정치적 이념에 따라 어떠한 현안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기본적으로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2022년도 가장 주요한 10가지 이슈를 뉴스, 보도, 그리고 선행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였고요. 첫 번째로 경제성장, 실업률, 일자리 창출, 외교 문제, 부동산 이슈, 그리고 남북관계, 경찰개혁, 언론개혁, 고용사회, 차별, 이렇게 10가지 이슈가 사회적 현안이 있는데,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위에 5가지에 더 많이 중요하다라는 인식이 있었고, 이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아래 5가지에 더 많은 중요성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러면 제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질문 자체는 이러한 현안이 맞춤화에 따라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 결과 진보적인 성향의 그리고 보수적인 성향의 범위 변수를 만들어서 조사를 해봤고요. 이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매체와 주제에 대해서 커스터마이제이션을 많이 할 경우 경제 성장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라는 것을 강조하였고, 보수적인 성향은 이 경제 성장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는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맞춤화 행위를 더 많이 할 경우에는 일자리 장신과 차별의 이슈가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라고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념에 따라 앞에서 강조하는 5가지 이슈가 맞춤화에 따라서 또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연구 문제는 세대 간의 태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맞춤화에 따라 세대 간의 태도가 왜 달라지는지 이 연구 질문을 던지기 배경을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특히 이 세대 간의 갈등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세대 간에 원하는 자기가 이용하는 정보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연구 문제를 제가 제시하였는데 먼저 기본적인 정보를 한번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설문조사 응답자 중에서 MZ세대, 상대적으로 고령세대인 베이비부머와 X세대에 비해서 X세대의 비우호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그림이 나와 있죠.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들은 자기보다 조금 고연령층에 대해서 비우호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 이 고연령층 세대는 덜 그러한 경향이 있었다는 것을 기본 정보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맞춤한 효과를 측정을 해보았고요. 여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다시피 상대적 고령 세대, 베이비부머나 X세대 같은 경우 이들이 친구나 지인의 추천, 뉴스를 정보를 많이 이용하는 경우 같은 세대에 대해서 더 우호적인 경향을 가진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밝히게 되었고, 그렇다면 젊은 세대는 어떠냐?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는 친구나 지인 추천 뉴스를 더 이용하는 경우 이 연령층이 높은 세대에 대해서 비우호적인 감정을 가지긴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성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네, 마지막 연구 문제에 대한 결과입니다. 사람들이 많은 반응을 보이는 그 주제를 이용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실제 미디어가 보도하는 의제를 제대로 인식을 하고 있는지 조사를 했는데, 결과는 다른 미디어 이용자들의 반응을 보고 주로 뉴스와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언론이 집중하는 보도, 많이 보도하는 내용에 대해서 더욱더 잘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세 가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저는 이 토론거리 3개를 중점적으로 다뤘는데요. 첫 번째는 이 맞춤화라는 것이,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맞춤화라는 것이 이 정치적 이념에 따라 특정 이슈를 더 몰입하게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하였고요. 두 번째, 이 맞춤화라는 것이 특히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기반으로 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이 세대 간의 간극을 더 넓히는 건 아닌가라는 부분을 또 강조하였습니다. 세 번째,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보고 그리고 좋아요 이런 내용들을 보고 정보를 취사 선택하는 것은 그 당시 그 시점에서 트렌디한 뉴스를 빨리 캐치할 수 있는데 효과적일 수는 있지 않은가라는 점을 이 연구를 통해서 밝히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는 마치겠고요. 질의응답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뉴스 맞춤화에 대한 커스터마이제이션 이제 정치 이념과 세대 간의 태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관심과 반응, 이런 부분들을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를 이제 실질적으로 분석을 해서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질문이 좀 많이 있거든요. 네. 저도 이제 컴이라는 수업을 제가 가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아주 흥미롭게 발표 내용을 말씀하신 발표 내용을 들었어요. 우리가 뭐 전통적인 이용과 충족,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다음에 스파이럴 사일런스 이런 개념들을 이제 요새 최근 얘기하는 뭐 필터 버블, 에코 챔버와 관련해서 학생들도 관심이 많고, 그런데 이 커스터마이제이션이라는 개념을 이제 얘기해 주시고, 아까 듀플리케이션 개념을 얘기해 주시고, 프래그멘테이션 얘기해 주시고, 근데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게 미디어 속성이 있고 미디어 수용자 속성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에코 챔버는 미디어 속성이죠. 그다음에 확증 편향은 미디어 수용자 속성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스파이럴 얘기하는 뭐 유비쿼터스, 큐뮬레이티브, 컨스턴트 이런 개념은 이제 그 미디어 특성이고, 그다음에 레저넌스는 또 미디어 수용자 특성이에요. 그래서 근데 아까 지금 말씀하신 프래그멘테이션은 수용자 속성인 것 같고, 그죠? 그다음에 아까 듀플리케이션 개념은 미디어 속성인 거. 그다음에 커스터마이제이션 개념은,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많이 제가 고민이 생각해 보니까 미디어 플랫폼 속성이에요. 그리고 이게 섞여 있어요. 미디어 수용자하고 미디어가 같이 만나는 점에서 플랫폼된 어떤 미디어를 수용자가 그래서 어떻게 커스터마이즈 하느냐, 이걸 세 가지로
이제 구분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되게 흥미롭다. 그냥 저스트 코멘트. 그리고 그 더불어서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뭐 우리가 그 GSGO 개념과 연결해서 할 테면 어떻게 커스터마이즈를 하는 미디어 수용자들이 미디어 플랫폼을 어떻게 어느 정도 만족감을 가져가느냐. 지금 그 부분도 연관해서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하여튼 제가 느끼는 소감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확증평하고 그 에코챔버 필터버블 그 개념하고도 얘기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잘 들었습니다. 네. 질문이기보다는 그 코멘트이기도 합니다만은 다른 선생님들도 의견 질문 있으면 그 관련해서 교수님께 답변도 할 수 있고요. 다른 분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제가 할까요? 네. 네, 너무 흥미로운 연구 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요. 일단 제가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일단은 그 뉴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뉴스를 어떻게 이용하는지의 행태이잖아요. 그래서 뉴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을 독립변인으로 보셨는데 그 뉴스 커스터마이제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있을까가 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신 그 정치 성향이나 뭔가 성별이나 연령에 따라서 그 뉴스를 커스터마이즈하는 행태와 그 정도에 좀 차이가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지금 이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하셨을 때 에코챔버나 필터버블 얘기했던 것은 조금은 이제 그 안으로 좀 편협해질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셨을 텐데 그 베이비 부머 세대와 X세대의 경우 그 지인 추천하는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할 때 오히려 그 다른 세대에 대해서 조금 더 우호적인 태도를 가지는 경향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럴까? 나는 그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해요. 네. 두 가지 질문 감사합니다. 일단 뉴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이라는 연구는 최근 들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커스터마이제이션 맞춤화를 하는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분명히 존재하겠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구 통계학적 속성도 분명히 주요 고려 대상이지만 거기에 실제로 전통적인 미디어나 다른 디지털 미디어를 얼마나 이용하는지 또 주목할 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얼마나 네트워크 사이즈가 큰지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과 연결이 되어 있는지 이거 역시 맞춤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앞에서 이슬기 교수님께서 소개해주는 뉴스 파인드밍 퍼셉션 같이 사람들이 뉴스를 이용을 하면서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인식이 있을 거란 말이죠. 예를 들어 뉴스 파인즘이라는 퍼셉션도 존재할 수도 있지만 사실상 뉴스 보더스미 뉴스가 나를 괴롭힌다는 인식도 존재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인식 때문에 커스터마이제이션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방식은 다르게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대 간의 태도 이 부분은 토론 디스커션 내용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제가 다뤄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인데 아직까지는 좀 깊이 있게 제가 했나 생각도 질문하는데요. 일단 세대 간의 태도가 더 간극이 벌어진다는 것은 얼마만큼 이 각 세대가 자기들만의 정보 공유를 많이 하느냐를 우리가 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보면 고령 세대들이 이용하는 그 플랫폼 혹은 정보 이용 툴이 젊은 세대들과 또 완전히 다를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또 간극을 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토론에도 조금 작성을 했는데요. 자세하게 말씀을 지금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이번 섹션에서 지금 좀 발표한 주요 내용이 이제 뉴스 출전 알고리즘과 뉴스 커스터마이제이션 이게 지금 이제 이른바 이용자들의 어떤 뉴스 이용 형태 변화 관련해서 가장 이제 핵심적인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결국 뉴스 산업과 그리고 저널리즘 공동체에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우리 민주주의의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해갈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향후 이 연구 최종 결과가 어떻게 또 이 발표가 되고 또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두 번째 섹션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고 10분 정도 휴식을 하고 그리고 3섹션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분 좀 시간이 많이 찢어진 관계로 5분만 좀 주시면 네, 고맙습니다. 네.